뚱뚱하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의 온갖 조롱을 한 몸에 받던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내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장님, 남편이 뚱보 마누라를 맞이했다며 곡촌인 모두가 배를 잡고 비웃었지요. 하지만 그토록 다정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여 한겨울 추위 속에 아내를 대문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눈밭에서 얼어 죽을 위기에 처했던 이 여인은 훗날 마을 전체를 구해내는 놀라운 기적을 일궈내게 됩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 첩첩산중 사이로 옹기종기 모여 앉은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세가 워낙 험하고 깊은 탓에 외지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곳이었지요. 덕분에 그곳에 사는 곡촌인들은 서로의 집안 사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네 집 장독대에 금이 갔는지, 혹은 누구네 밭에 멧돼지가 내려왔는지 같은 사소한 일들조차 반나절만 지나면 온 마을에 파다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채령이라는 이름의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23이면 한창 꽃다운 나이라 하겠지만 채령에게 그 말은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채령은 태어날 때부터 체구가 남달리 컸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덩치가 장정 못지않게 불어나더니 23이 된 지금은 마을의 어떤 사내와 나란히 서도 어깨가 밀리지 않을 만큼 거대한 몸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장정조차 채령의 곁을 지나칠 때면 슬쩍 고개를 돌려 살핀 뒤 걸음을 재촉했을 정도였으니 그 체격이 어느 정도였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실 겁니다. 문제는 이 작은 마을에서 남과 다른 생김새를 가졌다는 것이 곧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채령이 길을 걸으면 아낙네들은 빨래방망이질을 멈추고 수군거렸고 장이 서는 날 시장통에라도 나서면 소란파 아이들이 몰려들어 대놓고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일이니 하루 이틀 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채령이 12살 되던 해 봄 소란파 아이들이 개울가에 모여 꽃다리를 놓겠다며 한창 놀고 있었습니다. 채령이 다가가자 아이들 중 하나가 버드나무 가지로 땅바닥에 커다란 원을 휙 그려놓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다리가 무너진다. 저리 가라 하며 소리쳤지요. 아이들이 일제히 깔깔거리며 웃어대자 채령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희죽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채령의 두 손은 치맛자락을 꽉 움켜쥔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채령은 헛간 뒤편 아무도 찾지 않는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배를 두 주먹으로 퍽퍽 치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왜 하필 자기만 이런 몸뚱이를 타고 났느냐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생겨 먹었느냐며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원망들을 이를 악물고 삼켜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세월이 흐르면서 채령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패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 하든 일부러 더 크게 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낙네들이 뒤에서 뚱보라고 손가락질하면 슬쩍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소란파 아이들이 놀려대면 오히려 배를 두드리며 호탕하게 껄껄 웃어 젖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채령이 세상의 모진 시선 속에서 버텨내기 위해 선택한 슬픈 방패였던 것입니다. 곡촌인들은 그런 채령을 보며 부끄러움도 모르는 계집이라느니 그 둔탁한 몸뚱이만큼이나 낫가죽도 성벽만큼 두껍다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호탕하게 터뜨리는 웃음 뒤에서 채령의 심장이 얼마나 작게 쪼그라들고 있었는지 밤마다 이불깃을 부여잡고 어깨를 들썩이며 삼키던 눈물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단 한 사람 아버지 대복만은 달랐습니다. 대복은
채령이 어렸을 때 아내를 여의고 홀로 딸을 키워낸 사내였습니다. 장터에서 두부를 팔아 간신히 입치를 하면서도 채령에게만은 밥을 한 그릇 가득 퍼주었고, 겨울이 오면 제 솜저고리에 솜을 빼서 딸의 저고리에 넣어주던 그런 아비였습니다. 대복은 딸의 고운 심성과 깊은 효심을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곡촌인들이 딸을 조롱할 때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도 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음을 지어 보이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의 속은 이미 까맣게 타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밤이면 사랑방에 홀로 앉아 탁주를 홀짝이다가 문득 딸이 헛간 뒤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면 사발을 잡은 대복의 손이 부르르 떨리면서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오르곤 했습니다. 딸아이의 저 뒤뚱거리는 걸음걸이가 어찌나 기특하고 또 어찌나 안쓰러운지 대복은 혼자서 수없이 되뇌었던 것입니다. 내 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아봐 줄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대복은 오래전부터 딸의 혼처를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선을 넣을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매정했습니다. 조매포들은 채령의 얼굴을 한번 보고는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덜어는 대놓고 대복의 면전에서 고개를 저었던 것입니다. 혼처를 찾아 이 마을, 저 마을을 전전하던 대복의 집시는 밑창이 닳아 구멍이 뚫렸으나 대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대복이 이웃고을 장터에서 오랜 지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민씨였습니다. 민씨는 이웃 마을에 사는 과부로 대복과는 젊은 시절부터 안면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장터 한쪽 주막에서 탁주를 나누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고, 대복이 딸의 혼처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사연을 꺼내놓자 민씨가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 휘웅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오. 대복이 고개를 갸웃하자 민씨가 찬찬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씨의 아들 휘웅은 올해 25이 된 청년인데 몇 해 전 이웃집에 불이 났을 때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몸을 던져 갓난아이인 공주를 구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무사히 살아났지만 무너져 내린 대들보에서 튀어오른 불씨와 재가 휘웅의 두 눈을 덮쳤고, 그날 이후 휘웅은 세상의 빛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말입니다. 민씨가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동안 대복은 탁주 사발을 입에 대지도 못한 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민씨의 목소리가 잠시 갈라졌다가 다시 이어졌는데, 민씨는 자기 아들이 비록 앞을 볼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세상 어느 사내보다 곱고 따뜻한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의 처지가 가여워 말을 잇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느 집에서도 며느리를 보내주지 않아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복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탁주 사발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멍하니 바라보던 대복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는데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대복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내라면 겉모습이 아닌 딸의 마음을 먼저 볼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었지요. 대복이 사발을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씨 부인 내 딸 채령이를 한번 만나보시겠소. 민씨는 이미 채령의 이야기를 풍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몸집이 산만하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 말입니다. 하지만 민씨는 사람의 겉모습에 현혹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씨는 직접 채령을 만나보겠다고 했고 며칠 뒤 대복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씨가 대복의 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 채령은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내리치는 채령의 팔뚝에 힘줄이 불끈 솟아올랐고 절도 있게 갈라지는 장작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씨가 다가가자
채령은 도끼를 내려놓고 이마의 땀을 소매로 훔치며 배시시 웃어 보였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맑고 환하던지 민 씨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 씨가 대복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채령은 손님에게 직접 팥죽을 내오며 대청마루의 먼지를 재빨리 털어내고 민 씨의 집신이 낡은 것을 눈치채고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가 새 집신을 가져다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민 씨는 그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돌아가는 길, 민 씨는 산길을 넘으며 혼잣말처럼 입을 뗐습니다. 저 아이의 손이 닿는 곳마다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민 씨는 확신했습니다. 채령이라면, 이 아이라면 자기 아들의 어둠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대복 역시 민 씨를 통해 휘웅의 됨됨이를 더 자세히 전해 듣고는 망설임 없이 혼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제 목숨이 위태로운 불길 속에서도 남의 아이인 공주를 구하러 뛰어들었다는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 대복에게는 충분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곡촌인들이 구경을 하겠다며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는데 그 분위기가 축하와는 거리가 한참 멀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란히 선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보자마자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신랑과 혼례복이 터질 듯한 거구의 신부를 번갈아 보며 한쪽에선 안악들이 입을 가리고 킬킬거렸고 다른 한쪽에선 늙은 영감이 혀를 끌차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혼례상 앞에 선 채령의 귀로 그 소리들이 하나하나 파고들었습니다. 장님이 뚱보를 마누라로 맞이했다느니 저 둘이 무슨 재미로 살겠느냐. 느니 하는 가시 돋친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쏟아졌고 채령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곁에 서 있던 휘웅의 손이 먼저 채령의 손을 더듬어 찾아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휘웅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채령의 떨리는 손가락을 하나하나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고 굳건한지 채령은 파르르 떨리던 손끝이 서서히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채령이 휘웅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웅성거리며 비웃는 곡촌인들의 얼굴이 한눈에 들어왔으나 채령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눈이 되어주겠다고, 이 온기 어린 손을 평생 놓지 않겠다고 채령은 혼례상 앞에서 이를 악물고 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초래청의 촛불이 바람에 일렁이다가 다시 곱게 타올랐고 그 불빛 아래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이 단단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곡촌인들의 조롱 섞인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채령은 휘웅의 아내가 되어 시댁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시집살이 첫날부터 채령은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 민 씨의 아침상을 정성껏 차렸으며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채령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고된 집안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 휘웅의 달이었습니다. 휘웅은 앞이 보이지 않아 집안을 오갈 때마다 이곳저곳에 부딪히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채령이 휘웅의 바짓단을 걷어 올렸다가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무릎부터 정강이까지 시퍼렇고 누르스름한 멍이 겹겹이 들어있었는데 가구 모서리와 문지방 턱에 수도 없이 부딪힌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채령이 조심스럽게 멍든 자리를 손가락으로 누르자 휘웅이 이를 악물며 다리를 움찔 끌어당겼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채령의 눈시울이 단번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부터 채령은 잠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휘웅과 시어머니 민 씨가 깊이 잠든 한밤중에 채령은 부엌에서 식칼과 대패를 꺼내들고 집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방문턱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나무 끝을 칼로 깎아내고
대청마루 기둥에 거친 모서리를 대패로 밀어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아궁이 옆에 불쑥 솟아있던 돌부리는 정으로 쪼아 평평하게 만들었고, 뒷간으로 나가는 문지방의 높은 턱은 흙을 단단히 다져 경사를 완만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하룻밤에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틀째, 그리고 사흘째 밤에도 채령은 쉬지 않고 손을 놀렸습니다. 계속된 대패질에 손바닥 가죽이 벗겨지고 진물이 배어 나왔음에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흘째가 되던 새벽 마지막 기둥의 모서리까지 말끔히 다듬고 나서야 채령은 비로소 대패를 내려놓고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습니다. 그러나 채령의 정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뒷산에 올라가 곱고 단단한 대나무를 여러 개 잘라 짊어지고 내려온 채령은 그것을 가느다란 봉으로 쪼개어 집안 구석구석에 이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 대청으로, 대청에서 안방으로, 그리고 안방에서 부엌을 지나 뒷간에 이르기까지 휘웅의 손높이에 딱 맞추어 대나무 봉을 벽과 기둥을 따라 한 줄로 길게 연결해 두었습니다. 휘웅이 이 대나무 봉을 손으로 잡기만 하면 지팡이 없이도 집안 어디든 홀로 오갈 수 있도록 배려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휘웅이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여느 때처럼 습관적으로 지팡이를 찾아 손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매끈하게 다듬어진 대나무의 촉감이 닿았고 휘웅은 고개를 갸웃하며 그 봉을 따라 조심스레 발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대청을 지나 마당으로, 마당에서 부엌으로, 다시 부엌에서 뒷간까지. 휘웅은 단 한 번도 어디에 부딪히거나 비틀거리지 않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매끄러운 대나무의 감촉을 길잡이 삼아 한 걸음씩 내딛던 휘웅이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기둥 모서리를 만져보니 살을 파고들듯 날카롭던 나무결이 사라지고 둥글게 깎여 있었으며 문지방을 발로 더듬어 보니 매번 걸려 넘어지게 했던 높은 턱이 어느새 완만한 비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휘웅은 뒷간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휘웅이 고개를 돌려 채령이 있을 방향을 향해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목이 메어 차마 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민씨는 부엌문에 기대선 채 제 치맛자락으로 젖어든 눈가를 꾹꾹 누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보았구나. 그때부터 휘웅과 채령 사이에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정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휘웅은 앞이 보이지 않는 대신 손끝의 감각이 예사 사람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섬세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채령의 손을 잡고 거칠어진 손바닥 위에 박힌 굳은 살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고 나직이 묻곤 했습니다. 채령은 그런 휘웅의 손길에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라 괜히 고개를 돌리며 수줍어했습니다. 봄날 마당에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자 채령이 꽃가지를 꺾어와 휘웅의 코끝에 대주었습니다. 휘웅은 달콤한 꽃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이 꽃이 당신만큼이나 곱겠느냐고 묻곤 했습니다. 그 말에 채령이 휘웅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꽃이 저보다 100배는 더 곱지요. 휘웅이 채령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 끌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 귀에는 당신 목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고운데 그게 아니면 무엇이 곱다는 말입니까? 채령은 볼이 터질 듯 붉어지면서도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으려 입꼬리를 꾹 누르다 결국 픽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콩을 까던 민씨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입가에 슬며시 미소를 띄었습니다. 집안에는 그렇게 고요하면서도 따스한 봄볕 같은 사랑이 날마다 포근히 내려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문 안의 온기와 대문 밖의 세상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집안에서야 두 사람이 서로를 지극히 아끼며 오순도순 살았지만 한 발짝만 밖으로 나서면 곡촌인들의 시선은 칼날보다 매섭고 차가웠습니다. 특히 장이 서는 날이면 그 기세가 더욱 심했습니다. 채령이 광주리를 이고 장터에 나서면 안악내 서넛이 어김없이 모여 앉아 입방아를 배서댔고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면 귓가를 울리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채령의 등짝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하루는 장터에서 미나리를 고르고 있던 채령의 등 뒤로 한 안악이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옆 사람에게 들으라는 듯 떠들어댔습니다. 장님은 앞을 보지 못하니 차라리 복을 받은 셈이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 육중한 꼴을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오. 옆에 서 있던 곡촌인 안악이 배를 잡고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만약 눈이라도 뜨고 있었다면 아마 혼비백산하여 멀리 도망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미나리를 집어들던 채령의 손길이 멈추었습니다. 바구니 끈을 움켜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채령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산길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채령은 바구니를 땅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문제는 휘웅이었습니다. 시력을 잃은 뒤로 그의 청력은 산짐승처럼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장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바람결에 실려와도 휘웅의 귀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또렷하게 잡아냈습니다. 어느 저녁 휘웅이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담장 밖 길을 지나던 곡촌인 노인 둘이 나누는 대화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시집간 그 뚱뚱보가 아직도 저 눈먼 사내랑 살고 있다지. 둘이 어울리기는 참 잘 어울려. 지지리도 궁상 맞은 것들끼리 모여 사니 말이네. 휘웅의 손바닥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으로 말아 쥐어졌습니다. 턱뼈가 도드라질 만큼 이를 악물었지만 그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되풀이되었기에 휘웅의 가슴 속에는 날이 갈수록 시커먼 죄책감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쌓여만 갔습니다.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채령이 맹인의 아내라는 낙인을 달지 않았을 것이고 이토록 처참한 멸시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휘웅의 머릿속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휘웅이 안방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마당 쪽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으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숨을 틀어막고 목구멍 안쪽에서 지식이듯 흘러나오는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오열이었습니다. 휘웅이 벌떡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고 귀를 바짝 세웠습니다. 소리는 마당 구석 장독대 뒤편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내 채령이 바느질 광주리를 옆에 놓은 채 장독대 뒤에 쪼그려 앉아 치맛자락을 입에 물고 온몸을 부르르 떨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낮에 장터에서 들었던 온갖 비수 같은 말들이 밤이 되어서야 참지 못하고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휘웅은 방문을 잡은 손에 힘이 빠져 문틀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내의 숨죽인 울음소리가 귓속을 파고들 때마다 휘웅의 심장은 쥐어짜듯 조여들었습니다. 방문틀을 잡은 손톱이 나무에 박힐 만큼 힘을 주었지만 휘웅은 차마 마당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가서 등을 토닥여준들 세상의 조롱이 멈추는 것도 아니요. 자신의 보이지 않는 눈이 다시 뜨이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휘웅은 날이 밝을 때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향해 뜬 눈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지만 휘웅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휘웅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기색 없이 지내는 듯 보였으나 홀로 앉아 허공을 응시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채령이 말을 건네도 한참이 흐른 뒤에야 겨우 짧은 대답을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채령은 남편의 이러한 기미를 알아차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민 씨를 도와 김장 준비에 온 정성을 쏟아야 했고 밀려드는 채바느질 일감을 처리하느라 손을 멈출 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휘웅은 홀로 모진 결심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이 지옥 같은 조롱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온통 지배했습니다. 자기 곁에 머무는 한채령은 평생을 눈먼 남편의 아내라는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그 굴레가 존재하는 한 곡촌인들의 잔인한 입방아 또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채령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고, 그녀를 친정아버지 대복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휘웅은 이를 악물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채령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바로 휘웅이었기 때문입니다. 곱게 타이르거나 사정에서는 절대로 곁을 떠날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프면 밤잠을 설쳐가며 간호하고 시어머니가 기침만 해도 약초를 구하러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이 어찌 순순히 짐을 싸겠습니까? 결국 휘웅은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채령이 스스로 떠나고 싶어지도록 이 집에 다시는 발을 들이고 싶지 않을 만큼 돌이킬 수 없는 깊고 독한 상처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미친 짓이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인지 휘웅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장독대 뒤에서 치맛자락을 입에 물고 숨죽여 오열하던 그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처연한 울음소리가 되살아날 때마다 그의 결심은 한 겹씩 더 견고해졌습니다. 때를 기다리던 휘웅에게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민 씨가 이웃마을 친척 집에 며칠간 다녀오겠다며 집을 비우게 된 것입니다. 민 씨가 떠나던 날 아침에 하늘은 낯빛 구름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매서운 냉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민 씨는 대문을 나서며 채령에게 바람이 심상치 않으니 외출을 삼가고 휘웅의 곁을 잘 지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채령은 시어머니의 보따리끈을 다시금 단단히 여며주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 씨는 험한 산구비를 넘어 사라졌습니다. 민 씨가 떠나고 이틀째 되던 날 하늘에서는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미불에서 빠져나온 송뭉치처럼 포슬포슬 내리더니 해가 저물 무렵부터 기세가 험악해지며 북풍이 지붕 위에서 귀곡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눈보라는 사정없이 휘몰아쳤고 마당에 쌓인 눈은 장독대 허리춤까지 차올랐습니다. 휘웅은 그날 저녁 방 안에 가만히 앉아 바깥에서 들려오는 거친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채령이 부엌에서 정성스레 차린 저녁상을 들고 드시며 들어왔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채령은 휘웅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며 어서 들라고 재촉했지만 휘웅은 숟가락을 쥔 채 한참 동안이나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휘웅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숟가락을 밥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채령이 국그릇을 휘웅의 앞으로 밀어놓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마른 밥 먹으면 체해요. 짐 싸서 나가.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채령의 손이 국그릇 위에서 멈추었고 휘웅을 올려다보는 채령의 눈동자가 한 박자 느리게 깜빡였습니다. 휘웅의 표정에서는 평소의 온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으며 입술은 일자로 굳게 다물린 채 돌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채령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휘웅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마음에도 없는 모진 말들을 속으로 수백 번 되뇌며 연습해왔기 때문입니다. 휘웅이 턱을 치켜들고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밥을 차려놔도 한솥을 다 비우고 반찬을 담아도 독재로 긁어 먹으니 살림이 거덜나겠어. 도저히 못해 먹겠다. 채령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풀려 숟가락이 찌개의 그릇 안으로 철그덕 빠졌지만 채령은 그것을 건져 올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휘웅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당신 발소리만 들어도 마루가 울려서 집이 내려앉을 것 같아. 모두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목구멍 끝에서 한마디씩 뱉어질 때마다 휘웅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채령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떠나지 않으면 평생을 이 지독한 멸시와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채령이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달래며 물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 곁에서 눈이 되어주겠다고 맹세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휘웅의 손끝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 떨림을 숨기려는 듯 무릎을 꽉 움켜잡으며 더욱 거칠게 쏘아붙였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짐 싸서 친정으로 꺼져버려. 채령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입을 열었다 닫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다가 결국 떨리는 두 손으로 치마를 움켜쥔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찌개 국물이 방바닥을 적셨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채령이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서 신발을 끌어 신는 소리가 들렸고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휘웅은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지만 대문이 덜컹하고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진 순간 그의 몸이 앞으로 꺾이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리치며 이를 악물었지만 갈라진 입술 사이로 터져 나오는 오열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쫓겨난 채령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보라가 사정없이 얼굴을 핥히었으나 채령은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고 차가운 눈송이가 뜨거운 눈물 위에 내려앉아 속절없이 녹아내렸습니다. 몸에 걸친 것이라곤 얇디 얇은 무명저고리 한 벌뿐이었기에 칼바람이 옷감을 뚫고 살갗을 직접 파고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던 채령의 발걸음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길은 그리운 친정 쪽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처참한 꼴로 아버지 앞에 나타나는 것은 자신을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배로 여겨 시집보낸 아버지의 가슴에 시퍼런 대못을 박는 일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쫓겨난 딸의 처량한 행색을 마주하는 순간 아버지 대복의 심장이 바서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녀는 도저히 발길을 돌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채령은 방향을 틀어 눈보라가 광포하게 휘몰아치는 뒷산 쪽으로 발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한 걸음씩 힘겹게 헤치며 산등성이를 올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손발의 감각은 비명도 없이 사라졌고 온몸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떨려왔습니다. 치아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사나운 바람 소리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눈보라 탓에 시야는 완전히 가로막혔고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채령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정신없이 얼마나 걸었을까. 무릎에 힘이 풀려 앞으로 고꾸라지듯 쓰러진 채령의 손끝에 차갑고 거친 바위의 질감이 닿았습니다.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주변을 더듬어 보니 커다란 바위 아래 깊게 파인 구멍이 하나 있었는데 짐승이 머물다 떠난 듯한 빈 동굴이었습니다.
채령은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었자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갔고 차가운 바위벽에 등을 기댄 채 두 무릎을 가슴팍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눈보라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지나갔고 동굴 안은 매서운 바람을 피할 수는 있었으나 바위에서 올라오는 지독한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채령은 이를 악물고 자신의 몸을 두 팔로 감싸 안았지만 살을 에이는 추위는 가라앉을 기미가 없었고 의식마저 점차 아득해져 갔습니다. 바로 그 시각 이웃 마을에서 서둘러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민 씨였습니다. 친척 집에서 하루를 묵었던 민 씨는 아침부터 심상치 않게 몰아치는 눈보라에 불안한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예정보다 이틀이나 서둘러 길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허리춤까지 차오르는 눈길을 헤치고 간신히 집에 당도한 민 씨가 대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으나 마당에는 사람의 기척이라곤 없었고 집안은 텅 비어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민 씨가 안방문을 벌컥 열자 아들 휘웅이 차디찬 방바닥에 엎드린 채 맥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조차 지피지 않아 방 안의 기온은 바깥과 다를 바 없었으나 휘웅은 추위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 씨가 휘웅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다급하게 다그쳤습니다. 채령이는 어디 있느냐? 내가 왜 이 꼴로 여기 누워 있는 것이냐? 휘웅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두 볼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피가 배어 나와 있었습니다. 휘웅은 다시 바닥에 이마를 짓누르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채령이를 보냈습니다. 제 손으로 모진 말을 내뱉어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말에 민 씨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며 왜 그런 무모한 짓을 저질렀느냐고 목소리를 높여 추궁하자 휘웅은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짚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채령이 평생 맹인의 아내라는 조롱 섞인 손가락질을 견디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장독대 뒤편에 숨어 소리 죽여 울음을 삼키던 아내의 고통을 지켜보는 일은 휘웅에게 죽기보다 더한 고문이었습니다. 휘웅은 끊어질 듯 이어지는 숨결 사이로 그 처참한 심경을 토해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민 씨는 기가 막혀 자신의 가슴을 퍽퍽 소리가 나도록 쳐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그것이 진정 사랑이라 생각했느냐며 꾸짖었습니다. 이 모진 눈보라 속에서 그 아이가 홀로 얼어 죽기라도 한다면 네가 무슨 수로 책임질 것이냐며 민 씨의 목소리가 격양되었습니다. 휘웅은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며 민 씨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간절히 붙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달라는 휘웅의 애원은 이미 찢어질 대로 갈라져 신음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민 씨는 비정하리만큼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허공을 휘젓던 휘웅의 손가락이 허망하게 방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휘웅이 다시 팔을 뻗어 민 씨를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으나 민 씨는 이미 거칠게 방문을 박차고 나간 뒤였습니다. 마당으로 뛰쳐나간 민 씨의 외침이 겨울 바람을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내 딸이나 다름없는 며느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데려올 터이니 기다리라는 서슬퍼런 다짐이었습니다. 연로한 민 씨의 뒷모습은 곧 집어 삼킬 듯 달려드는 눈보라,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안방에 홀로 남겨진 휘웅은 차가운 방바닥에 이마를 짓게 쓰며 주먹으로 마루를 내리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 눈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진 눈물이 바닥에 고여 차갑게 식어갔고 정적만이 가득한 집 안에는 둔탁한 타격음만이 고통스러운 메아리가 되어 맴돌았습니다. 집 밖의 세상은 맹렬한 눈보라가 곡촌 전체를 집어 삼킬 듯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민 씨가 내디딘 발걸음은 불과 10걸음도 채 되지 않아 하얀 눈 아래 파묻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마주한 거센 바람은
민 씨의 몸을 뒤로 밀어낼 듯 사나웠고 쏟아지는 눈발에 시야가 온통 하얗게 가로막혀 바로 앞에 손가락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민 씨는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58해를 살아온 노구의 몸을 칼바람 속으로 밀어넣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눈더미를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채령이 어디로 향했을지 민 씨로서는 알 길이 막막했습니다. 친정으로 발길을 돌렸을 수도 있고 마을 어딘가에 몸을 숨겼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나 민 씨의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산등성이를 향했습니다. 그것은 채령의 결연한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대복에게 쫓겨난 처참한 몰골을 차마 보여줄 수 없었을 것이고 곡촌인들의 수군거림을 마주하는 것은 더더욱 견디지 못했을 아이였습니다. 필시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으리라는 사실을 민 씨는 직감으로 꿰뚫어 보았습니다. 산길에 접어들자 눈은 벌써 무릎을 지나 허벅지까지 차올랐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눈 속에 깊이 박힌 다리를 온 힘을 다해 뽑아 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민 씨의 숨은 턱 끝까지 차올라 헐떡거림이 거친 바람 소리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민 씨는 걸음을 옮기면서도 쉬지 않고 채령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채령아, 채령아, 도대체 어디 있느냐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사나운 눈보라가 그 외침을 통째로 삼켜버려 지척에서도 들리지 않았을 것이나 민 씨는 부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청이 갈라져 쇠소리 같은 신음이 새어나와도 이를 악물고 며느리이자 딸 같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입김이 얼굴에 달라붙어 눈썹과 속눈썹에 서리가 하얗게 엉겨붙었지만 민 씨는 오직 며느리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험한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진 지는 이미 한참이 지났고 무릎 관절은 비명을 지르듯 욱신거렸습니다. 민 씨는 나뭇가지를 붙잡으며 겨우겨우 몸을 지탱했지만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나뭇가지를 쥐는 힘조차 잃어가고 있었고 무릎은 수시로 꺾여 눈밭에 풀썩 주저앉고는 했습니다. 민 씨는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일어설 때마다 채령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이마에 땀을 훔치며 환하게 웃어 보이던 그 얼굴과 낡은 집신을 눈치 빠르게 새 것으로 바꿔놓던 그 다정한 손길이 생각났습니다. 아들 휘웅의 다리에 난 멍을 발견하고는 혹여 또 다칠까 염려하며 며칠 밤을 새워가며 집안 가구의 모서리를 깎아내던 그 지극한 뒷모습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들이 민 씨의 다리에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육신이 따라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법이었습니다. 산 중턱을 넘어설 무렵 민 씨의 두 다리는 동시에 힘을 잃었고 앞으로 고꾸라지듯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팔을 짚었지만 팔꿈치가 접히며 그대로 다시 눈 속에 얼굴을 파묻고 말았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고 추위가 아니라 오히려 몸속에서 이상한 온기가 퍼져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얼어 죽기 직전에 찾아온다는 거짓 온기였습니다. 민 씨가 가느다란 신음을 흘리며 손가락으로 눈을 긁었으나 손끝에는 아무런 감각이 남아있지 않았고 눈발은 쉬지 않고 민 씨의 몸 위에 쌓여만 갔습니다. 의식이 점점 가물가물해지면서 눈앞이 서서히 어두워져 갔고 민 씨의 입술이 달들 떨리며 아주 작은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채령아, 그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민 씨의 몸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고 차가운 눈이 민 씨의 어깨와 등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민 씨가 쓰러진 곳에서 불과 수십 걸음 떨어진 바위 밑 동굴 안에서는 채령이 두 무릎을 끌어안은 채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꽁꽁 얼어 손발의 감각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이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동굴벽에 울려 되돌아왔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던 채령이 무언가에 이끌리듯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동굴 밖에서 거센 바람결에 섞여 아주 희미한 소리가 스쳐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바람,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으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신음이었고 그것도 아주 가느다랗고 약한 숨소리였습니다. 채령은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어붙은 다리가 비틀거렸지만 동굴 입구를 향해 기어가다시피 몸을 내밀었고 바위 밖으로 상체를 내민 순간 매서운 눈보라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앞을 더듬던 채령의 시야에 하얀 눈밭 위로 무언가 검은 형체가 어렴풋이 비쳤는데 그것은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채령이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 눈밭을 헤치며 그곳에 다다른 순간 눈 속에 엎드려 있는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고 채령의 입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민씨였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의식을 잃고 있었고 몸 위에 쌓인 눈을 걷어내자 입술이 검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채령이 민씨의 볼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는데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고 숨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미약한 호흡만이 코끝에서 신락같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채령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민씨의 몸 위에 쌓인 눈을 양손으로 미친 듯이 걷어낸 뒤 자기보다 훨씬 작고 가벼운 시어머니의 몸을 두 팔로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눈보라가 두 사람의 몸을 핥히었지만 채령은 이를 악물고 동굴을 향해 발을 옮겼고 무릎까지 빠지는 눈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한 발짝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동굴 안에 시어머니를 눕힌 채령은 제일 먼저 민씨의 얼어붙은 두 손을 자기 저고리 안쪽에 넣어 가슴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얼음덩어리 같은 차가움이 맨살을 파고들어 채령의 몸이 움찔 떨렸지만 이를 꽉 깨물고 버텼죠. 그리고 자기의 넉넉한 몸을 시어머니 위에 이불처럼 덮어 체온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콤플렉스로 여겼던 그 크고 뚱뚱한 몸뚱이가 이 순간만큼은 시어머니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 겁니다. 채령은 밤새도록 시어머니의 몸을 비볐습니다. 얼어붙은 손가락 하나하나를 입으로 녹이고 차디찬 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마찰을 만들었으며 등을 쓸어내리고 가슴에 귀를 대어 심장 소리를 확인하기를 수십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동굴 밖에서 눈보라가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동굴 안에서는 채령의 체온이 민씨의 몸을 조금씩 데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녘이 지나고 어둠이 한풀 꺾였을 무렵 민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채령이 화들짝 놀라 민씨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꽉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열렸고 초점 없는 눈동자가 채령의 얼굴 위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서서히 또렷해졌습니다. 민씨가 갈라진 입술을 가까스로 달싹이며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아이야. 내가 여기 왜 있어? 채령의 눈에서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어머니의 손을 제 볼에 갖다 대고 흐느꼈고 민씨는 그 축축한 볼 위에서 며느리의 눈물을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민씨가 기침을 몇 번 토해내고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휘웅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모진 말을 뱉어냈는지를 한마디 한마디 끊어가며 전해주었죠. 아내가 밤마다 장독대 뒤에서 숨 죽여 우는 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갈갈이 찢어졌다는 것, 자기 때문에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할 수는 없어서 차라리 자기가 악인이 되기로 했다는 것, 그 모진 말을 내뱉고 나서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밤새 주먹으로 마루를 내리치며
울었다는 것을 말이죠. 채령의 몸이 크게 한 번 떨렸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그 사이로 갈라진 울음이 새어나왔고 어깨가 주체할 수 없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채령은 남편이 뱉었던 말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매정한 말을 내뱉는 순간에도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던 휘웅의 손끝이 이제야 기억났고 가라고 소리치면서도 끝내 고개를 돌리지 못했던 그의 굳은 턱선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민 씨가 떨리는 손으로 채령의 손목을 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어리석은 놈을 네가 아니면 누가 곁에서 돌보겠느냐는 물음에 채령은 한참을 소리 없이 울다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고 민 씨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처먹습니다. 동굴 밖에서 쏟아져 들어온 아침 햇살이 쌓인 눈 위에 부서지며 온 세상을 눈부시게 물들였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채령이 시어머니 민 씨를 자신의 넓은 등에 업고 동굴 밖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민 씨의 가녀린 팔이 채령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채령은 허리를 곧게 세우며 눈 쌓인 산길을 한 걸음 밟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대문 앞에서 맨발로 서성이던 휘웅의 귀에 눈을 밟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한 발걸음 위에 가볍고 고른 숨소리가 겹쳐져 있었기에 휘웅은 그 소리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대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뛰어나온 휘웅의 손이 허공을 더듬다 채령의 옷자락에 닿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며 채령의 치마폭을 두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휘웅의 입에서는 말이 아닌 통곡이 먼저 터져 나왔고 보이지 않는 두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이 채령의 치맛자락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채령은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뒤 바닥에 주저앉은 휘웅의 머리를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하얗게 눈 덮인 마당 위로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대문 기둥에 몸을 기댄 민 씨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거칠어진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고 지붕 위에 소복이 쌓인 눈 사이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세 사람의 어깨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고 채령과 휘웅 사이에는 어떤 말로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매듭이 생겼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두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휘웅은 다시는 아내에게 거짓된 모습으로 상처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채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봄이 오자 마을에 꽃이 피었고 채령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휘웅이 지팡이를 짚으며 마당으로 나서면 채령이 뒤에서 슬쩍 따라가며 혹시라도 넘어질까 눈을 떼지 않았고 휘웅은 그 발소리를 귀로 따라가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곤 했습니다. 시어머니 민 씨는 그 모습을 대청마루에 앉아 바라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식구들이 함께하는 저녁 밥상에는 가난하지만 넉넉한 웃음소리가 날마다 피어올랐습니다. 곡촌인들의 수군거림이 완전히 잦아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저잣거리에는 뒷말이 무성했고 우물가에서는 비웃음 섞인 킥킥거림이 들려왔으나 예전과 확실히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채령이 더 이상 그 따가운 소리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러 누가 뒤에서 무어라 짓거리든 채령은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걸었으며 휘웅 역시 담장 너머로 날아오는 독설에 주먹을 쥐는 대신 채령의 손을 더욱 굳게 찾아 쥐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에 고개를 내젓는 사람들은 여전했으나 맞잡은 두 손은 한 번도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는데 그해의 여름은 예사로운 여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구멍이라도 난 듯 맑기만 했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날이 열흘을 넘기고 20날을 지나 한 달을 꼬박 채워갔습니다. 논바닥은 거북 등껍질처럼 처참하게 갈라지기 시작했고 졸졸 흐르던 개울물마저 끊겼으며 마을 한복판의 공동 우물조차 밑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진 것은 우물이 마른 뒤부터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 밥을 지을 수도 없었고 가축들은 목을 길게 빼고 헐떡이다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아녀자들은 빈 물동이를 이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물줄기를 찾아 헤맸으나 발길 닿는 곳마다 메마른 땅뿐이었고 아이들은 갈라진 입술로 물을 달라 부심아 보채다 지쳐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당산나무 아래 모여 머리를 맞댔으나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기우제를 올리자는 제안에 북을 치고 절을 올리며 간절히 빌어보았으나 무심한 하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곡촌인들의 얼굴에는 짙은 절망이 드리웠고 이대로 있다가는 몰살당하겠다며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나자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무렵 휘웅은 집마루에 앉아 기이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는 먼 곳의 미세한 소리를 잡아내려는 듯 가만히 귀를 세우고 있었는데 간혹 지팡이 끝으로 마루 밑 땅바닥을 툭툭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채령이 곁에서 지켜보다 무슨 소리라도 들리느냐고 물었지만 휘웅은 대답 대신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시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더 집중하던 그가 돌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휘웅이 지팡이를 앞세워 대문을 나서 마을 뒤편 공터로 걸음을 옮기자 채령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공터에 다다른 휘웅은 지팡이를 땅에 꽂고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한쪽 귀를 먼지 풀풀 날리는 땅바닥에 바짝 들이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는 메마른 대지였으나 휘웅의 귀에는 평범한 사람이 결코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잡히고 있었습니다. 시력을 잃은 뒤 짐승처럼 예민해진 휘웅의 청력은 단순히 사람의 말소리나 바람 소리를 듣는 수준을 뛰어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물줄기가 바위 틈을 타고 흐르는 아주 미세한 진동까지 감지해내는 경지였는데 마치 대지의 맥박을 짚어내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휘웅은 공터 이곳저곳을 기어다니듯 옮겨가며 귀를 대기를 거듭했고 마침내 어느 한 지점에 이르자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그 자리에 지팡이를 힘껏 내리꽂았습니다. 휘웅이 크게 숨을 들이켜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다. 바로 이 밑으로 물길이 흐르고 있어. 채령이 휘웅의 옆에 쪼그려 앉아 지면에 귀를 바짝 대보았지만 아무런 소리도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채령은 단 한순간도 남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유, 그 누구보다 예민해진 휘웅의 감각이 어떤 기적을 행해왔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다면 틀림없는 사실이겠지. 내가 팔 테니 어서 옆으로 물러나 있어. 휘웅이 엷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비켜주자 채령은 지체 없이 집으로 달려가 광에서 묵직한 곡괭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채령이 어깨에 곡괭이를 메고 공터로 당당하게 돌아오자 그 광경을 목격한 곡촌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쏟아졌고 휘웅이 가리킨 지점에 채령이 곡괭이를 힘껏 내리꽂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메마른 땅에서 덩치 큰 여인이 곡괭이질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중 평소 장터에서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기로 이름난 안하기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휘웅도령이 물이 나온다고 했단 말이지. 눈도 못 보는 이가 땅속을 꿰뚫어 본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구먼. 옆에 서 있던 노인도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거들었습니다. 쓸데없는 고생 말고 그 힘으로 짐이나 싸는 게 나을 거요. 여기서 물이 나온다면 내가 성을 갈겠소.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가 공터에 가득 찼지만 채령은 고개 한 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채령은 곡괭이를 머리 위로 높이 쳐들어 온몸에 무게를 실어 대지를 내리쳤습니다. 바짝 마른 흙먼지가 부서지며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한 번, 그리고 두 번과 세 번, 곡괭이가 땅에 박힐 때마다 둔탁한 파열음이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채령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줄줄 흘러내려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머리 위로는 뜨거운 태작볕이 내리쬐었고 등에는 적삼이 흠뻑 젖어 어깨 죽지에 달라붙었지만 채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놀림의 대상이었던 이육중한 몸과 억센 팔뚝, 그리고 넓은 어깨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남편의 확신을 증명하는 소중한 도구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반 시즌이 지나고 다시 한 시즌이 흘렀습니다. 구덩이가 허리 깊이까지 내려갔을 때 구경꾼 중 몇몇이 흥미를 잃고 자리를 떴습니다. 파헤친 구덩이가 무릎 위를 넘겼을 때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절대 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혀를 차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채령은 곡괭이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고 그 자리에 다시 새 물집이 맺혔으나 이를 악물고 곡괭이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덩이가 어느덧 사람의 키를 넘길 만큼 깊어졌을 무렵 공터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휘웅이 고개를 기울여 땅의 진동을 세밀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곡괭이가 박힐 때마다 지면에서 올라오는 울림의 깊이가 미세하게 달라지고 있었고 휘웅의 입가에는 서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휘웅이 구덩이 속의 채령을 향해 외쳤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파면 돼. 흙먼지로 뒤덮인 채령이 구덩이 안에서 고개를 들어 휘웅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금 곡괭이를 번쩍 치켜들며 마지막 힘을 쏟아냈습니다. 온몸에 남은 힘을 팔뚝에 모아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곡괭이를 내리쳤는데 그 순간 곡괭이 끝에 묵직하면서도 물컹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딱딱한 흙도 아니었고 바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곡괭이를 빼낸 자리에서 검은 흙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맑고 차가운 물줄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졸졸 새어 나오던 물이 순식간에 힘을 받아 콸콸 쏟아져 올랐고 구덩이 바닥이 삽시간에 물로 가득 찼습니다. 흙탕물이 아니었습니다. 바위 틈을 타고 올라온 깨끗하고 차가운 지하수가 구덩이를 넘어 땅 위로 넘쳐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덩이 안에서 치솟는 물줄기를 온몸에 맞으며 채령이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흙과 땀과 물이 뒤섞인 얼굴 위로 빙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공터 근처를 지나던 곡촌인 하나가 솟구치는 물줄기를 보고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를 들은 곡촌인들이 하나둘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우르르 몰려왔고 메마른 공터 위로 넘쳐 흐르는 물줄기를 눈앞에서 확인한 곡촌인들의 입이 일제히 벌어졌습니다. 물줄기가 하늘을 향해 치솟는 광경을 본 곡촌인들은 제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바짝 마른 공터 한복판에서 맑디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올라오고 있었으니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방금까지 장님의 헛소리라며 고함을 치던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고 성을 갈겠다고 큰 소리 치던 영감은 지팡이를 놓칠 뻔하며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는다고 해서 목마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해
입술이 하얗게 갈라진 사람들의 눈동자가 쏟아지는 물줄기에 꽂혔고 목구멍이 저절로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이를 업은 아낙 하나가 발을 동동 구르며 물 쪽으로 다가가려다 멈칫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저 여인을 뚱보라 불렀고 저 남편을 장님이라 비웃었던 자기 입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을 달라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동안 내뱉은 온갖 험한 말들이 발목을 잡아 한 걸음도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곡촌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동이를 든 채 우두커니 서 있거나 갈라진 입술을 핥으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물은 바로 코앞에서 넘쳐 흐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고 공터에는 쏟아지는 물소리와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구덩이 안에서 흙투성이가 된 채령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벽삼이 땀과 흙과 물에 범벅이 되어 온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곡괭이를 쥐었던 두 손바닥은 물집이 터져 벌건 속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구덩이 가장자리에 두 손을 짚고 몸을 끌어올린 채령이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었고 주저앉듯 땅바닥에 엉덩이를 붙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공터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휘웅이 채령의 거친 숨소리를 듣고 지팡이를 짚으며 일어섰고 더듬더듬 걸어와 채령의 곁에 섰습니다. 휘웅이 손을 내밀자 채령이 그 손을 맞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휘웅의 손가락 끝에 채령의 손바닥 위에서 터져버린 물집에 거친 감촉이 닿았고 그의 미간이 이내 찌푸려졌습니다. 휘웅은 채령의 손바닥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이 어찌 이 모양이요? 몹시 아프지 않소? 채령은 괜찮다는 듯 휘웅의 손을 다시 꼭 쥐어주며 대답했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드디어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이 나란히 선 채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곡촌인들은 여전히 한 발짝도 다가오지 못한 채 멀찍이 서서 솟구치는 물줄기만 바라보았습니다. 휘웅의 귀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기척이 들려왔고 그는 그 어색한 공기의 정체를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휘웅이 채령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모양이지요. 채령이 고개를 돌려 공터를 둘러보았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수십 명이 넘는 곡촌인들이 빙 둘러서 있었는데 하나같이 갈라진 입술에 핏기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등에 업힌 아이들은 목이 말라 칭얼거리고 있었지요. 장터에서 자신을 뚱보라 놀려대던 안악의 얼굴도 보였고 담장 너머에서 부부를 궁상맞은 것들이라 조롱하던 영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채령의 눈이 그들의 얼굴 위를 한 사람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채령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채령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고 장독대 뒤에서 숨죽여 울었던 밤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갈증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보챔 소리가 귓전을 파고들었고 물동이를 움켜쥔 채 다가오지 못하는 아낙네들의 초라한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채령이 휘웅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 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몹시 목이 마른 모양입니다. 휘웅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마시게 해줍시다. 채령은 곧바로 몸을 돌렸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치마를 탁탁 털어내고 구덩이 옆에 놓아두었던 두레박을 집어들더니 넘쳐 흐르는 물속에 담가 가득 퍼올렸습니다. 그리고 채령은 물이 찰랑거리는 두레박을 두 손으로 들어 올리며 사람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채령이 다가간 곳은 아이를 업은 안악의 앞이었습니다. 바로 그 장터에서 앞 못 보는 이가 차라리 부럽다며 비웃음을 던졌던 바로 그 사람 앞에 채령이 두레박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안악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시선을 땅에 박은 채 입술만 달싹거렸고 등에 업힌 공주만 물을 향해 두 팔을 뻗으며 칭얼거렸습니다. 채령이 두레박을 안악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먼저 먹이세요. 어서요. 안악이 고개를 번쩍 들었고 채령의 눈과 마주친 순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두레박을 받아든 안악이 등에서 아이를 내려 물을 먹이자 공주가 두레박의 얼굴을 파묻듯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안악의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채령의 손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구덩이로 몸을 숙여 두레박 가득 물을 길어 올린 뒤 또 다른 이에게 건넸고 그 행동을 쉼없이 반복했습니다. 갈증으로 혀가 바짝 말라붙은 노인부터 목이 말라 애타게 울던 소란파 아이들, 그리고 품 안에 공주를 안고 망설이던 안악들에게 일일이 다가가 생명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된 노동에 손바닥에 물집이 터져 진물이 흐르고 두레박 손잡이가 미끄러워졌으나 채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숭고한 모습 앞에 곡촌인들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시며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릎을 굽힌 이는 장터에서 채령 부부를 가장 모질게 비웃던 마을 어르신이었습니다. 시원하게 물 한 모금을 마신 그는 두레박을 조심스레 땅에 내려놓더니 채령과 휘웅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이 늙은 것이 눈이 있어도 사람의 참뜻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부디 용서해달라는 통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안악들이 절을 올리고 노인들이 고개를 숙였으며 철없던 소란파 아이들까지 어른들을 따라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공터 위로 무릎 꿇은 사람들의 흐느낌이 물줄기 소리와 섞여 잔잔하게 울려 퍼졌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휘웅의 턱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채령은 한동안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개울가에서 버드나무 가지로 선을 그어놓고 들어오지 말라며 깔깔대던 아이들 장터에서 제 뒤태를 보며 수군거리던 안악들, 그리고 꼴 좋게 산다며 혀를 차던 노인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코끝이 찡해졌으나 채령은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신 특유의 넉넉하고 인자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어르신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물은 넉넉하니 천천히 드셔도 됩니다. 라는 그 다정한 말 한마디에 공터의 울음소리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채령의 손을 맞잡거나 휘웅에게 다가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소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공터 입구 쪽에서 한 사내가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바로 채령의 부친인 대복이었습니다. 심한 가뭄 소식에 딸이 걱정되어 단숨에 달려온 대복은 공터에 모인 사람들 사이를 헤집으며 채령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두레박을 들고 서 있는 딸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추어 섰습니다. 사방에서 딸에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맞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연발하는 곡촌인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환한 달빛처럼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을 본 대복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은 대복은 거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딸을 지켜내며 언젠가는 이 아이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이 알아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비의 간절한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진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채령이 달려가 아버지의 어깨를 두 팔로 포근히 감싸 안았고 대복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간신히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다. 그 이후의 소문은
마치 마른 풀잎에 붙은 들불처럼 맹렬한 기세로 번져 나갔습니다. 메마른 대지 아래서 물줄기에 숨결을 찾아낸 앞 못 보는 사내와 거친 손으로 직접 땅을 파헤쳐 생명수를 터뜨린 여인의 일화는 인근 고을마다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널리 퍼졌습니다. 휘웅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하루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우물이 말라버린 이웃 마을의 곡촌인들은 앞다투어 휘웅에게 수맥을 찾아달라며 간곡한 부탁을 올렸습니다. 휘웅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땅속 깊은 곳에 숨은 물의 기운을 짚어냈고 그의 신묘한 직관은 머지않아 사방의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채령의 처지 또한 상전벽해와 같이 변했습니다. 그녀가 길을 나서면 곡촌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허리를 굽혀 깎듯이 인사를 올렸고 저작거리에 나타나면 상인들은 가장 좋은 물건을 골라 그녀의 손에 쥐어주기 바빴습니다. 예전에는 그녀를 골탕 먹이던 소란파 아이들이 이제는 채령의 모습만 보이면 달려와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따랐고 마을 안악들은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채령을 찾아와 지혜를 구하며 의논했습니다. 뚱보라는 비아냥, 대신 존경, 어린 눈길이 채령을 향했고 맹인이라는 멸시 대신 경외심 가득한 목소리가 휘웅의 곁을 감쌌습니다.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음에도 이들의 이야기는 식지 않고 전설처럼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어린 손녀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입에서 입으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의 작은 고을에는 오래도록 한 줄기 가르침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품은 고결한 마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믿는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친다면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생명수가 솟아오른다는 진리가 그것입니다.